자, 178페이지예요. 지상권입니다. 용의물권 중에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보통 이렇게 지상권에 관한 한 문제 내려면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를 물어서 내기가 쉽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일표의 토지 일부를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했는데 1번이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죠. 지역권도 전세권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지상권이 담보 목적의 대상이 된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것은 지상권자 자기의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 포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3번에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죠.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요건이 이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해야 되죠. 저게 2년 이상이란 말은 연체 총액의 합산이 그런 것이죠. 연소하여 2년 이런 뜻이 아니라 연체된 총 액수를 합치니까 2년분 이상 이런 뜻입니다. 2년분 이상 이런 뜻이고, 자, 이때 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죠. 즉시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2년 이상 반드시 넘어야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따라서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1년 연체도 지상권 소멸시킬 수 있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죠.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건 구분지상권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를 정하여 이것을 공간을 특정하죠. 상하 공간을 특정해서 그 층을 대상으로 해서만 지배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여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을 수 없죠. 따라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토지 위에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존속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타인의 소유 토지요. 즉 토지에 대한 권리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렇죠? 이것을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토지 그 대상이 존재하면 지상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4번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지상권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정 행위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1번에는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우리 존속기간에 관한 공부인데요. 존속기간은
최단기가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이 최단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상권의 설정 목적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부 다.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무조건 3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약정을 한다면. 또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역시 3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통 건물일 때는 15년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공작물일 때는 일반 공작물일 때는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사자 약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으로 각각 간주해 버리죠. 또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합의했다면, 기간을 정했다면 그때는 또 역시 30년, 15년, 5년으로 각각 확정해 버리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 통고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통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그 다음 2번. 최단 존속기간 30년에 관한 규정은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설정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죠. 기존의 건물을 사용 목적, 사용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이 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도 좋다라는 판례죠. 자, 2번 판례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3번.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상권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상권자는 당의 토지를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드는 필요비는 지상권자 자신의 비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비 상환은. 그러나 유익비 상환의 경우에는 당의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그 증가된 부분이 현존한다면은 그 토지를 그대로 돌려줘 버리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이것은 해석상 인정해도 무방하다. 해석상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다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민법의 명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따라서 3번이 틀린 질문이네. 그죠? 3번. 4번.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형성권 행사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5번.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 지료 증감 청구권과 지료 증감 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지료 체납 효과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즉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그러한 약정들은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죠. 자, 6번 같은 것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것이죠. 거기에 비용 상환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 상환에 관한 권리 자체는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부당 이득을 받지 않겠다. 상대방이 부당 이득을 취하더라도 내가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6번에는 5번이 임의 규정입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 갑은 은행에 대해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토지의 X의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랬죠. 자, 갑은 돈을 빌리면서 자기 토지에다가 X 토지에다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은행에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죠. 자, 이때 이 지상권의 역할은 뭐냐면
저당권은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 보호 목적의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담보 가치 보호 목적을 하는 지상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지상권은요. 저당권 이게 존속하는 동안만 이것을 저당권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만약에 채무자 갑이 자기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해버리면 변제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저당권은 피담보 채무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죠.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변제 때문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소멸해버리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변제가 되면 저당권, 지상권 모두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갑과 병은 X의 건축물 Y를 축조했다 그러네요. 그죠? 이 위에다가 Y 건물을 축조했답니다. 건물, 신축.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병이 여기에 아마 이렇게 지어줬나 봅니다. 옳은 것은 했죠. 1번. 을의 갑에 대한 위 채권을 소멸하여도 을명의 지상권 전속한다. 아니죠. 여기에 채권 자체가 을은행의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을 소멸하게 되고 저당권을 소멸하면 지상권도 언제나 당연히 소멸한다. 함께. 그렇죠. 이 두 개는 함께 소멸해 버립니다.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틀렸다.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상권은 토지 교환가치,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을의 허락 없이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건물 소유권은 제거돼야 되죠.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다.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저당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 이 Y 건물에 병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리고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 사용 자체는 갑이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사용을 허락하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용권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이 미만으로 하락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 토지의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면 저당권이 침해를 당하겠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다. 그렇죠? 침해됐다. 불법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침해당했다면 침해당함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하면 손해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저당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Y 건물이 토지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들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거 청구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토지의 교환 가치를 침해하여 손해가 을한테 생겼다. 즉, 돈 변제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그 범위를 침해해가지고 변제받을 수 완전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면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행사할 수 있죠. 이때 누구한테? 침해자에 대해서. 이것은 침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협한 행위자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충 청구도 할 수 있죠. 보충 청구권은 이것은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귀체사유에 있을 때 행사하는 거다. 이래야 되겠죠. 네 번째,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것은 채무자한테 하는 것이죠. 채무자. 그렇죠? 자,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4번 지문의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즉 토지의 교환 가치가 침해되어 을이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는 데 방해가 된다.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7번은 4번이 옳습니다.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자, 지상권은 담보물권 아니죠. 이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이 용익물권의 역할이 뭘 한 거예요? 저당권을,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상권이죠. 따라서 5번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석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지료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8번 지료. 이 약정지상권에서는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으로써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이게 유효가 되고, 약정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도 생깁니다. 지료는 보통 법정 과실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 법정 과실 지료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죠. 금전, 기타 물건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지료는 증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형성권이죠. 사전 변경이 발생했을 때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하면 즉시 증액의 효과가, 감액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료에 관해서는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일단은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하면 즉시 소멸하죠. 그래서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1번. 지상권에 있어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나 지료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죠?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2번.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되는데 이 경우 2년 이상 연체를 하면 연속하여 2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요 2년 이상이란 말은 연체 총액이 2년분 이상 이런 뜻이죠. 2년분 이상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번.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가 다시 그 토지의 양수에 대하여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여 연체액 합계가 2년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해야죠. 3번 틀렸습니다. 즉 양수인 이 사람한테 2년 이상의 지료 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라는 것이 이 양수인 한 사람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있는 데죠. 자, 이런 면에서 조심해 둬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판례 태도이기도 하죠. 자, 4번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4번인가요? 이게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3번을 잠깐 봐야겠네요. 3번을 지금 먹었다. 그죠? 3번 지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2년 이상의 연체가 있어서 소멸 청구권이 인정되어서 소멸 청구해버렸다 하면 지상권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지상권을 소멸당해서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에 있는 지상물, 자기 소유 지상물을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한테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우리 판례는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어 2년 이상 연체된 이 지상권자한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상권자에게 이 권리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3번도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5번.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없었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5번의 내용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발생되어 버리면 법정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지료 금액이 정해야 되죠. 지료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 지료액의 결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법원에서 정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료액이 결정이 되어야 그래야 연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료 연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지료 연체가 없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5번 지문 잘 봐둡니다. 자, 그 다음엔 구분지상권을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구분지상권은 원래 지상권이라는 자체가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같습니다. 원래는 지상권의 범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같습니다. 미치는 범위가.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뭐냐 하면 이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를 이것을 특정된 공간에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즉 지하든 지상 공간이든 간에 상하 공간을 특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지하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사이, 지상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사이 이래 해서 특정 공간을 특정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층이라 그러죠. 이것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특정 공간을 구분지상권은
지배의 객체, 대상, 객체로 삼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특정 공간을 지배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은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당의 토지에 이미 지상권자가 존재하거나 전세권자가 존재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전원에 승낙이 있으면 승낙을 받아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구분지상권의 특징이고요. 이거 이외에는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최단 존속기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당의 공간을 독점하듯이 사용하듯이 구분지상권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고 침해가 당하면 물권의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고 이러겠죠. 자, 그런 면에서 정리해 보면 당연히 지상권도 토지 1필지 일부에 적용될 수 있듯이 허용되듯이 구분지상권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낙을 받으면, 그러면 뭐예요? 전세권만 존재하니까 전세권의 승낙을 받게 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 사용의 문제에 관하여 산림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요. 우리가 지상권의 산림관계가 준용되듯이 구분지상권도 똑같습니다.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소유자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사이에 서로 뭐가 생긴다. 그래요. 분쟁이 생기면 산림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 준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4번.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한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공간이 허물어지거나 공간이 만약에 침해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정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 5번. 구분지상권자는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자신의 구분지상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죠. 우리는 지상권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상권자는 처분 행위는 이건 자유죠. 이거 금지하는 행위는 무효죠. 금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자유를. 이 처분이라는 것은 지상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또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또 지상권 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상권자가. 그러면 구분지상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분묘기지권은 12번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2번. 이것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판례가. 그리고 이것은 지상권과 유사하다 그랬죠. 성질. 그죠? 유사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를 분묘의 수호봉사, 수호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봉사 하기 위한 필요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이것도 관세법상 물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분묘라는 것은 봉분이 있어야 되고, 봉분.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분묘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만 이 분묘는요, 암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몰래 묘소를 타인의 토지에다 갖다 쓰면 안 돼요. 암장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봉분이 없는 평장이면 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가묘이거나 허묘, 시신이 없는 그런 마치 분묘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역시 시신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가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분묘기지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분묘기지권 자체는 시효칠이 가능하죠. 이게 있는데죠. 분묘기지권 자체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이 권리 주체는 종손이 주체다 이렇게 하죠. 종손이 주체고, 그 다음에 무상이 원칙이고, 공짜, 그리고 존속기간도 기간 별도의 약정이 없죠. 당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고 후손들이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계속되죠. 이런 내용이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판례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5번 보시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속기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말입니다.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은 이 분묘기지권도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요.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먼저 관습법에 의하여, 이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도 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우리 판례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죠.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되죠. 동일인 소유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하나,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사유로 처분하는 거죠. 처분할 때, 이때 당사자가 건물 철거하겠다라는 약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렇죠?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사유로 처분할 때, 토지를 처분한다든가 건물을 처분한다든가 할 때 건물 철거하겠다라는 약정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 규정에 의한 법에서 인정되는 지상권이니까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취득하냐 하면 효과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그것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효과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을 가질 수 없다. 이거죠. 약정이 없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옳다. 약정해버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2번 어느 건물을 위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연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지상권에서 마찬가지로 지상권 소멸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지료 2년 이상 연체했다. 이러면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 지위에 있는 사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를 행사하면, 소멸 청구를 행사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옳다. 3번 무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라는 것은 민법상 소유자 동일하면 되죠. 예컨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면 그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신축자는 소유권을 원시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죠. 따라서 등기 자체, 건물 자체는 미등기 건물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건물이어도 무방하게 인정됩니다.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을 취득한다 했는데 우리 판례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분리돼야 돼요. 처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처분하니까. 자, 이때 이제 이런 약정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사유, 매매 기타 사유는 넣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예컨대 환지 처분의 경우, 또 임의 경매에 의한 경우, 또 나지의 환매권 행사로 인한 경우, 또 공유 토지의 지분 전매의 경우, 이런 등등의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환지 처분이나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으로서의 경매, 또 나지의 환매권 행사, 또 토지의 지분 전매 행위,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4번에는 공유 토지의 지분을 전매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었다. 요 사유요.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5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재축한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존속하죠. 성립하죠. 그리고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종전의 건물의 성질 범위 안에서만 존속기간이 인정됩니다. 구건물 기준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을 정한다 이 말이죠. 5번.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13번 문제는 지문을 좀 잘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을 외우시는 거죠. 15번. 그 법정지상권 발생 사유가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거기는 환지가 있네요. 환지. 그렇죠? 3번의 환지. 이것은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로 하나를 정리할게요. 1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의 저당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 이랬네요. 자, 을 소유, 토지 소유권, 그 위에 건물, 미등기 상태예요. 을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갑에게 양도한 거죠. 이렇게 양도. 그래서 갑은 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 이전하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인도받았다. 미등기 하에 인도받았다. 이랬습니다. 갑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해야 되죠. 양도 거래를 통해서 샀으니까 등기 이전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등기 이전을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여기는 186조에 의하여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 아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죠.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의 요건의 가장 기본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토지는 갑의 소유지만 건물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186조를 못 갖춰서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돼 있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가 여기에 저당을 설정했다 했죠.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약에 갑이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의 경매가 이루어졌죠. 경매에서 여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이 당연히 건물 토지를 경락받은 병은 갑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없으므로 갑은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만약에 병이 건물 철거를 청구해 오면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왜? 법정지상권이 갑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번, 갑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에 불과하여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2번, 저당권을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니까 안 된다. 옳다. 3번, 대지에 관하여서만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결정된 경우이므로 을은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아니죠. 갑도 을도 누구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을에게는 인정할 필요조차 없죠. 이미 토지와 건물을 을은 갑한테 양도했잖아요. 따라서 을한테 당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였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이죠. 4번이. 3번 한번 보실래요? 대지에 관하여만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결정된 경우이므로 했으니까 을은 관세법상 법정을 취득한다. 여기 아예 틀렸습니다. 을은 관세법상 법정상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을 바로 갈게요. 5번, 판례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법정상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는 당연히요. 여기에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그러니까 을한테는 토지 이용권을 줄 필요가 없죠.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은요,
동일인 소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는 아예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18번 문제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